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보름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오늘 추가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노정 간 강대강 배치 속에서 장기화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해 현재 상황 정리하고 또 출근은 없을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정치 원로들과 정북 진단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민의힘 이재호 상임고문, 민주당 이상민 의원과 함께합니다. 오늘 추가로 업무 개시 명령이 내려진 분야는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입니다. 정부가 압박 카드를 다시 꺼내 든 건데요. 네, 대상자는 만여 명으로 기존 시멘트 분야보다 훨씬 많은데 정부는 즉각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가 보름째 이어지면서 철강제와 석유화학 제품 출하량이 평소의 절반 이하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출하 차질 규모는 2조 6천억 원. 조만간 생산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이자 정부가 또 한 번 칼을 빼들었습니다.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해서도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린 겁니다. 시멘트 분야에 명령을 내린 지 9일 만에 추가 명령입니다. 우리 경제와 국민을 담보로 문제를 해결하는 집단 행동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화물연대는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는 불법 행위를 멈추십시오. 이번 대상자는 2,500명 규모였던 시멘트보다 훨씬 큰데 정부는 명령 발동과 동시에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철강은 155곳에 6천여 명, 석유화학은 85곳에 4,500여 명에 대해서 저희가 86개 정도의 팀을 짜서 현장 조사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강경 대응 카드를 거듭 꺼내든 건 지난 업무 개시 명령이 충분한 효과를 내고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업무 개시 명령 뒤 시멘트 운송량은 평소 수준을 거의 회복했고 이에 따라 건설 현장의 공사도 다시 시작되는 추세입니다. 한때 평소에 12%까지 줄었던 전국 12개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 역시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조사를 완료한 운송사 19개사 모두와 차주 516명 중 1명을 제외한 전원이 운송을 재개하였거나 운송 의향을 타진하였고 업무 개시 명령이 화물연대 파업 동력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이번 조치가 가져올 파장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네, 파업이 길어지면서 산업계 곳곳에서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업계도 일부 공장 가동을 멈출 수도 있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는데요. 피해가 커지자 정부가 시멘트 쪽에 이어 석유화학 화물 기사들에게도 추가로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태인 기자. 네, 울산 원산 국가산업단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정부가 석유화학 화물 기사들에게도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했는데 자, 석유화학 업계는 어떤 상황입니까? 네, 제가 있는 이곳은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지금은 공장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봤을 때 공장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물연대 파업이 15일째 이어지면서 재고가 쌓여 조업을 중단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정부가 오늘 석유화학 업계 운송기사들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는데요. 이번 조치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업계는 앞서 시멘트 업계 쪽에 조치가 내려진 후 숨통이 트인 것을 볼 때 제품 생산이 어느 정도 살아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노총은 2차 총파업 투쟁대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4일 오후 전국 주요 거점에서 진행할 예정인데 정부와 노동단체 사이 강대강 국면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석유화학업계 피해는 계속 커지고 있는데요. 석유화학 제품은 수출 출하 물량이 평시 5% 정도고 내수 물량은 평시 65% 수준입니다. 산업부 자료를 보면 파업 열흘 사이 출하 차질을 빚은 석유화학 제품은 70만 톤이 넘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1조 원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산업부 발표 이후 나흘이나 더 지났으니 차질 물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에도 화물기사들의 업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조업 중단도 우려됩니다. 생산 제품을 보관할 곳이 없어 공장 가동이 중단될 수 있는 건데요. 한국석유화학협회는 공장 가동이 중단되면 하루 평균 1,200억 원이 넘는 매출 차질이 우려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가동에 최소 15일 이상이 걸리고 큰 비용이 발생한다며 업계의 부담으로 작용해 화물 차주들에게도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철강업계도 사정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철강 제조 기업들은 파업 전에 확보한 원자재가 소진돼 가면서 생산 차질이 우려됩니다. 제품 출하율은 평소 대비 절반 정도로 알려졌는데요. 마찬가지로 제품을 만들어도 쌓아둘 곳이 없어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화물연대도 강경투쟁으로 맞서는 만큼 석유화학 철강업계 타격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온산 국가산단에서 YTN 오태인입니다. 네,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는 정부도 또 파업에 나서고 있는 화물연대 기사들도 여론을 의식하고 있을 텐데 이번 파업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파업 참가자들의 주장은 어떤 것일까요? 김철희 기자가 현장에서 만나봤습니다. 30년 넘게 시멘트를 화물차로 실어 나른 홍인기 씨. 하루하루 길어지는 파업에 한숨도 늘었습니다. 차량 유지비처럼 운행하지 않아도 나가야만 하는 돈이 많은데 수입이 끊기면서 곧 생계난이 닥칠 거라 말합니다. 15일이 거의 다가가는데 15일이면 저 사람들 한 달에 400만 원씩 내가면서 할부를 보여야 되는데 지금 경제적으로 타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길에 남아 싸우는 건 홍 씨와 같은 화물 운전 기사에게 안전 운임제가 그만큼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기사들은 제도 시행 뒤 과적과 거로는 줄고 소득도 어느 정도 안정화되었다고 입을 모읍니다. 실제 화물차 기사들의 운송 내역서를 보면 안전 운임제가 시행된 뒤 같은 거리를 운행하면서도 이전보다 적은 화물을 실어도 이전보다 많은 돈을 받은 거로 나와 있습니다. 안전 운임제가 최소한 안전장치 역할을 해온 만큼 제도 연장이나 확대 약속 없이는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에 따를 수 없다고 말합니다. 벌써 안전운임이 3년을 시행을 했는데 우리 해보니까 조금은 개선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 개선되는 걸 계속 끌고 나가서 더 개선을 하도록 만들어야지. 마음은 다 한 가지입니다.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거. 일부 파업 참가자들은 정부의 강경한 대응보다 화물 노동자를 둘러싼 시민의 오해가 더 힘들다고 말합니다. 화물 노동자가 월 500 이상을 보장받는 고소득자란 이야기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수익에서 차량 할부금과 수리비용, 기름값 등을 빼고 나면 손에 쥐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할부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집에 한 400원 갖다 줍니다. 할부가 한 달에 뭐 400~500씩 들어가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밤새 일을 할 수밖에 없죠. 안전운임제 시행 이후 화물 기사들의 월 평균 노동 시간은 5% 넘게 줄어 281시간 수준이 됐습니다. 하지만 전체 임금 노동자의 월 평균 근무 시간과 비교하면 여전히 100시간 넘게 많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화물연대는 파업을 이어갈 방침이지만 정부 또한 집단 운송 거부에 타협이 없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네, 노정 간 대치 국면 속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여당의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업무 복귀 이전엔 어떤 논의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감액 규모와 법인세 인하 등 핵심 쟁점을 놓고 막판 줄다리기 중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황윤태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화물연대 파업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인 안전운임제. 민주당이 정부 여당의 3년 연장안을 받아들이기로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민주당 소속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여당의 안전운임제 3년 연장 방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파업의 지속과 경제적 피해 확산을 막고 안전운임제의 지속을 위한 최소한의 결정이라는 겁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일몰이라는 상황에서 일단 연장을 하지 않으면 제도가 폐지되면 또 품목 확대가 있을 수 없잖아요. 민주당 의원들은 안전운임제를 계속 유지하는 게 최우선 과제라면서 정부와 여당의 합의 처리에 나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정부 여당의 제안을 수용한 건 다행이라면서도 노조가 요구하는 안전운임제 대상에 철강과 유조차를 포함하는 건 새 분리기일 뿐이라며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 여당 국토위 간사 김정재 의원은 민주당과 민주노총이 파업으로 인한 경제 손실과 사회적 비용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면서 먼저 업무에 복귀한 뒤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르면 내일 민주당 국토위 의원들이 소위원회를 열어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단독 처리할 계획인데 국민의힘이 참석하지 않겠다고 나오면서 갈등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아직 내년도 예산안 협상이 이어지고 있는데 본회의에서는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이 보고됐죠. 네, 오늘 오후 2시에 열린 본회의에서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이 보고됐습니다. 국회법상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으로 표결해야 하기 때문에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임 건의안은 제적의원 3분의 1인 100명 이상 발의와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원내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참사를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려고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사실상 효력이 없어지는 만큼 국민의힘 안팎에선 해임 건의안과 예산안을 묶어 정기국회 안에 처리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물밑에서는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예결위 간사 등 3+3 협의체에서 이견을 조금씩 좁히고 있는데요. 하지만 핵심 쟁점을 놓고는 줄다리기가 여전합니다. 감액 규모와 대통령실 이전 예산, 지역사랑 상품권, 그리고 법인세 인하 등을 두고는 입장차가 큽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오전 오늘 내 합의 처리를 주문한 만큼 여야 원내대표는 여의도 모처에서 다시 모여 막판 줄다리기에 들어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건전재정 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 예전 삭감 기준을 맞춰 달라는데 그거는 무리예요. 민주당이 양보를 하지 않으면 예산이 안 돼요. 전향적인 안을 내놓느냐에 따라서 처리의 시점이 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저희야 뭐 계속 우리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안을 두고 여야가 며칠째 평행선을 달리고 있지만 물밑에서 협상이 계속 이어지는 만큼 내일 늦은 밤 예산안이 처리될 가능성도 배제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황윤태입니다. 네, 교섭에는 진전이 없고 강대강 대치 속에 출구는 좀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장기화하고 있는 화물연대 파업,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교수님, 2003년에 1차 파업이 14일이었고 2차가 16일이었고 지금 이번 화물연대 파업이 15일이기 때문에 이 기록을 좀 역대 최장 기록을 뛰어넘을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 화물연대 파업 좀 장기화 국면 우려가 높은 상황인데 크게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뭐 데자뷰 같은 현상인데요. 그때도 노무현 정부 집권 1년째 1차 파업했는데 성과가 별로 없고 합의가 잘 안 지켜진다고 2차 파업이 있었고요. 지금도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1차 파업 6월에 있었을 때 합의를 했는데 국토부도 참여를 하고 화주도 참여하고 해서 합의된 사항이 꽤 대해서 이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몰제를 이제 3년 연장으로 다시 한번 일몰제를 연장하는 방식으로 이제 했다라고 하는 게 국토부 입장이고 화물연대 입장에서는 그래도 품목 확대, 뭐 컨테이너하고 시멘트 운송만 뭐 유가 인상의 피해를 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비슷한 수출입 운송하는 다른 영역에도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아예 상시 제도화가 필요하다라는데 어느 정도 합의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명확한 합의가 아니었기 때문에 생긴 문제가 있고요. 근데 품목 확대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기로 해놓고 제대로 된 그런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여야 모두 책임이 있고 정부도 사실을 1차 합의 협상 당사자니까 원인 제공자이자 참여 당사자로서의 책임을 가져야 되는데 그로 인해서 생긴 2차 파업에 대해서 단지 괘씸죄 정도로만 다루고 있는 것 이런 상황이 이제 강대강 대치를 오래 끌고 가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명확한 합의라는 표현을 쓰셔가지고 미리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면 지난 6월에 정부 합의안을 미이행한 것을 이제 화물연대가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미 3가지 이제 합의가 나왔고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해놓고 정부가 약속을 안 지켰다는 게 이제 화물연대 파업 명분이고 말씀하신 대로 정부는 괘씸죄 이런 표현도 쓰셨습니다만 그러다 보니 정부가 좀 이 사안을 좀 미뤄온 게 아니냐 그냥 늑장 대처한 게 아니냐 이렇게 좀 지적하는 시선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파업을 하지 않으면 화물 운송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파업이 일단락 됐으니까 덮어놨다가 다른 문제가 더 시급하다고 뭐 여야 정쟁도 있었고 매달리다 보니까
국회에서도 다루지 않았고 국토부도 이 문제를 추적하지 않았죠. 네. 그러다가 2차 파업 사태까지 맞게 된 다음에 다시 이제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 좀 더 정치적으로 의미를 부여하면서 네. 강경한 대응 태도를 초반부터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파업 성격은 다르지만 현 정부 들어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도 그렇고 이번 파업도 그렇고 정부는 타협하지 않고 엄청나게 책임 묻겠다 이런 기조입니다. 이런 정부의 어떤 노동정책, 법치주의의 토대로 한 강경 대응 이런 것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형식적인 법 논리로 볼 때는 하청 노동자 원청의 사업장을 점거할 권리가 없고 네. 특권 노동자로 온전히 인정받아서 파업을 할 권리가 있는 거냐 여부에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정법의 수호자로서 정부가 그런 얘기를 원칙적으로 할 수는 있는데요. 네. 사실 문제는 원청이 모든 하청 노동자의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특권 노동자도 마찬가지로 대기업인 화주가 유가 인상으로 인한 그 운송료를 한 푼이라도 올리려면 화주가 자리에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나오도록 유도해서 합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정법과 내용 사이에 네. 그러니까 생존권을 요구하는 노동자들 사이에 그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제도적 필요성 사이에 간극이 있습니다. 네. 우리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착안하는 게 중요한데 실정법만 운운할 것이 아니라 1차 합의에 임했던 것처럼 네. 이 문제는 중요한 사안이라서 실정법도 중요하지만 네. 이 사각지대를 메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정부가 나서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미 만들어진 제도는 그 효과가 어느 정도 인정된다면 네. 계속 지속되거나 확대되는 게 필요하다. 이런 문제에 착안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죠. 실정법과 내용 사이의 간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시각차가 바로 이번 파업을 규정하는 자체도 좀 다르지 않습니까? 한쪽은 이제 그렇습니다. 파업이라고 하고 집단 운송 거부라는 개념이 맞서면서 언론 역시 그 두 가지 개념을 같이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이제 화물연대가 민노총 산하 조직으로 노동조합 형태를 띠고 있지만 또 말씀하신 현행법으로 노조로 인정되지 않는 측면, 정부는 그렇다 보니 노동 3권이 보장하는 파업이 아닌 집단 운송 파업이란 입장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은 바로 그 실정법과 내용 사이에 간극이 있더라도 정부가 실제를 좀 인정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들렸는데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내용적으로 근로자로 근기법상의 개별적 보호 법안인 근기법상의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예. 노조법상으로는 노동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고요. 그걸 떠나서 이 문제가 IMF 경제 위기 이후로 20여 년간 방치된 문제입니다. 네. 이 문제에 현실적으로 제도적 개입의 필요성, 정부가 역할을 해야 될 필요성은 높은데 네.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않고 있는 이 현실적인 간극을 메울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데 전향적인 태도를 취하는 네. 게 뭐 포용적인 그런 정책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예, 화물연대 고민도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여론이 좀 모이지 않는 상황인데다가 지금 파업 참여율도 좀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차 파업을 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왜 그렇지라는 거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공감대는 높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 예. 있을 것 같고요. 워낙 초반에 정부가 강경 대응을 하다 보니까 예. 비조합원의 참여도 높아야지만 이 파업은 유지되거든요. 예. 근데 비조합원들의 참여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나 핵심적인 화물연대 조합원 중심으로 해서 동력이 현저히 떨어졌다,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고요. 네. 화물연대가 가지는 조직력이나 파급력은 굉장히 큰 편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강경 진압이나 이런 방식을 쓰기도 어렵습니다. 공장이라면 네. 그런 방법을 쓰겠지만 네. 이게 공장처럼 이렇게 일거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것이 예. 바람직한 방향도 아니겠죠. 실현되기도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특성을 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무조건 강경한 조치나 이런 방법으로 해결되기가 쉽지 않은 사안이다. 이런 강경한 조치를 취했으면서도 완전히 화물연대의 동력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동력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근거를 조금 더 설명해 주시죠. 예,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이제 26,000명 가량 되는데요. 이제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 업종에 많이 집중돼 있기도 하고 또한 비조합원들도 뭐 업무 재개를 한다고 하지만 적극적으로 참여는 뭐 파업에 참여는 하지 않아도 소극적인 동조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 화물 노동자들의 생존권에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안전운임제 도입되기 전에 운송료가 오히려 물가가 인상되는 등 내려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입돼서 조금 나아졌는데 근데 올해 초에 유가가 폭등했지 않습니까? 그 안전운임제가 없으면 그 직격탄은 고스란히 감소해야 됩니다. 그래서 300만 원 벌었으면 200만 원 수입으로 줄어들게 되는 거죠. 하루아침에 이제 생존권의 위기에 직면하는 문제이고 그것이 다른 품목의 노동자들의 화물 기사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죠. 그러다 보니까 삶의 벼랑 끝에 있는 문제, 이 제도를 지키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절박함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쉽게 사라지지는 않을 거다라고 봅니다. 네, 아까 전에 김철희 기자 리포트 속에서도 강경 대응보다 화물 기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어떤 여론, 좀 오해 이런 게 좀 더 힘들다는 인터뷰도 있었고 또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제도가 시행한 다음에 좀 과적이나 과로도 줄고 소득도 안정되었다는 측면, 오해를 좀 풀기 위한 측면을 한번 질문을 드려봤고 오늘 이 자리는 사실 저희가 이 뉴스 시간을 통해서 화물연대 입장도 들어보고 국토부 당국자 입장도 들어봤습니다만 조금 더 객관적인 시각에서 이 문제를 좀 한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 업무 개시 명령 관련인 건데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에 이어서 추가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했거든요. 아무래도 정부 입장에선 좀 심각한 경제 위기에 대한 어떤 우려에 대한 발동이겠죠? 예, 물류 운송에 차질이 있죠. 또 이게 수출과 관련된 그런 물량의 운송이기 때문에 그런 그 문제를 좀 더 심각하게 바라보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건설 현장도 멈추는 것도 경기에 지금 경제 위기 초입이다 이렇게 논의되고 있는데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될 과제로 선결 과제로 생각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일시적 차질이 빚어지게 되는 것 이것이 이제 영원히 매몰되는 비용이냐 또 이런 파업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경제적 차질을 통해서 교섭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헌법적인 권리로 인정돼 있는 것이죠. 이런 측면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파업을 하기에 좋은 경제적 상황이 있는 때는 아무 때도 없습니다. 뭐 위기의 한복판도 안 되고 회복 국면에도 안 되고 초입에도 안 되는데 영향이 있지만 그게 아주 국민의 생명 안전, 경제의 건전성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것이냐에 대한 냉정한 판단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교수님 앞서 화물연대 파업의 참여율이 좀 수치상으로 떨어지고 있지만 그 조직력과 파급력은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과거와 비교했을 때는 파업 동력이 예전만 못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옵니다. 뭐 철도 노조나 지하철 노조와 비교했을 때 지금의 파업 양상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철도 지하철의 경우에는 정부가 이제 구조적 정책을 폈죠. 인력 절감을 통한 공기업 경영 합리화를 꾀하는 정책이었던 거고 그걸 이제 사실상 철회함으로써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던 거고 이거는 이제 제도가 소멸할 거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든 여야가 합의를 해서든 올해 안에 통과가 돼야지만 이게 존속이 되는 문제고 그다음에 그 확장 여부에 대한 것도 이제 법안으로 성립이 돼야지 되는 것이죠. 올해 안에 만들어져야 되니까 그 문제의 사안의 성격이 좀 다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화물연대 파업이 먼저 시작했는데 다른 파업으로 이게 이어져서 화물연대 파업의 열기를
높이는 효과를 가지는 걸 차단하는 성격이 상당히 강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조기 해결된 것이 현대중공업도 그렇고 예, 그렇지만 이제 건설 일부에서 뭐 시멘트 업무 개시 명령이 내려져서 시멘트 운송이 정상화됐다고 하지만 네. 건설 현장에서 타설 노동자나 펌프카라고 화물을 시멘트 레미콘을 이송하는 장치 그 노동자들이 사실 파업하게 되면 뭐 운송이 정상화돼도 효과가 없게 되거든요. 그런 문제도 아직 여지는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그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 상황이 어려운 강경 대응에 예상되고 2차 파업을 외화지에 대한 국민 여론이 따가울 수도 있는 충분히 이해시키기가 어려운 국면에도 불구하고 할 수밖에 없었던 요인들도 같이 살펴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네, 화물연대 파업 보름째 정부가 추가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린 상황에서 강대강 대치 국면 속에서 일단 대화는 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한 얘기를 교수님과 하고 있는데 아까 업무 개시 명령 얘기 잠깐 했습니다만 그 정당성을 놓고 정부와 노동계가 논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또 ILO 공방으로 번지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노동계는 국제노동기구 협약 위반이란 거고 정부는 지금은 예외 상황이라고 맞서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이 의사 파업 업무 중질 때도 이제 논란이 됐지만 그보다 성격이 더 강하죠. 뭐 개업이나 이런 완전 자영업자 성격을 강하게 띈 사람들과 달리 종속적 노동자의 혐의가 짙다. 실정법에서 온전하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도 그렇기 때문에 ILO에서도 의견을 보내서 공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서 노동 탄압의 혐의가 있다라고 인정하는 거고 사실 화물 기사들의 노동권과 단체 교섭권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권고를 2011년, 2015년에 ILO가 두 차례 한 바가 있습니다. 요거는 그걸 다시 회상해라.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걸 재환기시킨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ILO가 가지는 그 국제기구로의 성격이 무슨 강제성을 가지는 성격은 아니지만 권고에 준하는 조치도 사실 국제법상 또 통상 관련해서 인용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은 노동 탄압 국가다라는 혐의에서 자유롭게 지 못하게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좀 더 심각하게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 사안 자체에서 이게 부당하다라는 얘기가 강하게 하니까 그렇지 않은 측면에 대해서 부각되는 한 측면이라고 보고요. 이 동전의 양면을 가지고 있는 사안의 성격에 대해서 좀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 양 측면에 대한 이해를 골고루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수님 앞서 그 국회 연결해서 취재기자 이야기 같이 들었습니다만 정부 여당 안을 민주당이 수용을 했습니다. 3년 연장하고 품목 확대는 없다. 이 입장을 받아들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화물연대는 과연 이 안을 수용하고 돌아올까요? 예, 사실은 2차 파업 전에 뭐 법으로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정부 여당 안이 3년 연장 안이었잖아요. 그걸로 되돌아가라는 얘기를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좀 사실 보수 정부가 보수 정당이 친기업 정당이라고 하는데 뭐 민주당이 그렇게 덜 친기업적이다, 친노동자적일 수 있지만 친기업적인 성격이 여전히 강하다 이런 성격을 띠고 있는 측면의 반영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 사안을 3년 연장으로 되돌아간다면 화물 노동자 입장에서 뭐 어렵게 결단해서 여러 가지 불이익과 악영향이 예상되는데도 파업에 돌입한 의미는 별로 없게 되는 것이겠죠. 적어도 품목 확대 연장 1차 파업 때 논의했던 것처럼 품목 확대를 조속한 시일 내에 논의해서 검토해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재입법을 하겠다라는 정도의 정부와 여야의 뭐 약속이나 그런 논의 절차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밝히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간 한 1분밖에 안 남았습니다만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한 가지 더 확인하면 아까 품목 확대 여부는 합의기구를 만들어서 이제 추후 논의하자고 한 거고 자, 안전운임제 연장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민주당이 수용하겠다는 이제 입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대화가 없는 상황에서 그나마 퇴로가 있다면 야당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자, 국회를 포함해서 어떻습니까? 지금 파업 장기화를 막기 위해서 화물연대 입장에서 퇴로를 좀 찾는다면 어떤 방안이 있겠습니까? 예, 정부 여당이 워낙 네. 강경한 태도를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것을 되돌리기가 쉽지 않죠. 누군가는 명분을 줘야 되는데 민주당이 그 명분을 주는 측면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화물연대와 정부와의 교섭이 잘 진척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 논의의 진척을 위한 활로는 될 수 있는데 화물연대 입장에서는 조금 허탈한 방안일 수 있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김성희 교수와 함께 화물연대 15일째를 맡고 있는 상황에서 한번 쭉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에 대한 2차 구속영장을 이번 주를 넘겨서 신청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입건된 피의자 21명 가운데 대부분이 이 전 서장과 같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만큼 특수본은 보강수사를 통한 혐의 입증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황보혜경 기자. 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특수본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입증하는데 사실상 실패한 셈으로 보이는데 그럼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지금까지 특수본이 입건한 피의자 21명 가운데 16명이 이임재 전 서장과 마찬가지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는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도 있습니다. 특수본이 이임재 전 서장 등에 대한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앞으로 소방이나 지자체 관계자 신병 확보 시도에서도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수본은 보강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방침인데요. 특수본은 기존의 이 전 서장 등에게 적용했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법리 구성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을 방침입니다. 특히 이임재 전 서장의 경우 1차 구속영장에서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가 제외된 만큼 이 부분 혐의를 입증해 2차 영장은 포함할 계획입니다. 이 전 서장은 참사 발생 50분이 지난 밤 11시 5분쯤 이태원 파출소에 도착했지만 상황 보고서엔 참사 직후에 현장에 도착한 거로 기재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특수본이 영장을 재신청하는 시점이 이번 주를 넘길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또다시 피의자 신병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부실 수사란 비판을 받는 건 물론 이른바 윗선 수사가 지체될 거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수본은 피의자 구속 여부가 수사 성패를 좌우하는 건 아니라고 설명하면서 오늘 오후 행정안전부와 서울 용산구청 직원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헬로윈 관련 정보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박성민 전 서울청 정보부장과 전 용산서 정보과장 등의 수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서 YTN 황보혜경입니다. 경찰이 이태원 참사 직후 현장에서 물품을 걷어가 마약류 성분이 있는지 검사를 의뢰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4일 참사 현장에서 수거한 물품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맡겨 마약류 성분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젤리와 사탕 추정 물질, 페트병 등 400여 점을 대상으로 검사했고 모두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17일 치러진 2023학년도 수능 채점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전반적인 평가는 수학과 영어는 지난해만큼 어려웠고 국어는 지난해보다 다소 평이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목별 최고점 지난해와 비교해보면 이렇습니다. 수학 표준점수 최고점은 145점으로 지난해보다 2점 낮았지만 최고점 받은 사람은 지난해의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국어는 표준점수 최고점이 134점으로 지난해보다 15점 낮아지면서 지난해보다는 쉬웠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절대평가인 영어는 전체 수험생의 7.83%가 90점 이상 1등급을 차지해
어렵다고 평가받던 지난해 6.25%보다 다소 늘었습니다. 탐구 영역에서는 문이과 유불리 현상이 소폭 완화됐습니다. 표를 보시면 올해 사회탐구 영역의 표준 점수 최고점은 정치와 법이 74점으로 가장 높았고 과학탐구 영역의 최고점은 화학원이 75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문이과 탐구 영역의 점수차가 9점으로 격차를 보였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1점 차이로 난이도 조정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거죠. 이번 입시는 수학 점수가 당락을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어 표준 점수 최고점은 134점, 수학은 145점이죠. 국어, 수학 간의 최고점 격차가 지난해는 2점이었는데 올해는 11점으로 벌어졌습니다. 점수폭이 큰 만큼 결국 상위권에서 수학 점수에 따라 당락을 가른다는 이야기죠. 이과 강세는 만점자에서도 드러났습니다. 불수능이었던 지난해 만점자는 1명이었지만 올해는 3명의 만점자가 나왔는데 재학생 2명, 졸업생 1명 모두 과학탐구 영역을 선택한 이과생이었습니다. 수험생들에게는 내일부터 개별 성적표가 배부될 예정인데요. 이과생들이 이른바 문과 침공 현상이 거세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본격적인 정시 레이스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수업 시간 중에 증축 공사가 진행이 되면서 학부모들이 불안을 호소하는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교실에 학생들이 있는 상황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특히 등하굣길에 중장비가 오갈 정도라고 학부모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차상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초등학교 운동장이 레미콘 차량으로 가득합니다. 가장 위층에서는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한창입니다. 수업 중인 학생들의 머리 위에서 한 층을 더 올리는 증축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학교가 공사장으로 변하자 학부모들은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레미콘 타설 작업을 한다는 것도 엊그저께 바로 결정이 돼서 저희한테 공지가 왔었거든요. 심지어 지난주에 하루 종일 정전과 누수가 있었는데 학교에서 어떤 사과나 공지의 말도 없었고. 증축 공사는 지난 7월부터 시작됐습니다. 학교 건물이 완공된 지 3년 만입니다. 인근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서면서 학생 수도 그만큼 늘어 학교가 비좁아졌습니다. 등하굣길에 중장비들이 오가고 소음으로 수업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학생도 있다는 게 학부모들의 주장입니다. 학교는 안전을 우려하는 일부 학생에 대해서는 가정학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지만 저학년 자녀를 홀로 둘 수 없는 맞벌이 가정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학교 건설에 앞서 학생 수요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교육청을 향한 비판도 꾸준합니다. 증축을 사실은 학부모들이 많이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3년 전에도 컨테이너 생활을 겪었는데 다시 또 공사를 겪어야 되니까 애들 피해가 상당히 크거든요. 학교 측은 33명이었던 과밀학급 기준이 지난해부터 28명으로 바뀌면서 교실이 예상보다 부족해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학생들의 등하굣길에 안전 인력을 추가로 배치해 사고를 예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당국의 세밀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차상입니다. 네, 오늘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65,25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8천여 명, 2주 전보다는 6천여 명 늘었는데 목요일 발표 기준으로 지난 9월 15일 이후 12주 만에 가장 많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435명으로 20일째 400명대를 기록했고 사망자가 61명, 누적 사망자는 39,908명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 오는 17일부터 코로나19 백신 3, 4차 접종이 전면 중단되고 추가 접종은 개량 백신으로 단일화됩니다. 이에 따라 단가 백신으로 1, 2차 기초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최종 접종일 또는 확진된 날에서 석 달이 지나면 추가 접종으로 개량 백신을 맞습니다. 네, 가벼운 질환으로도 이 병원, 저 병원을 찾는 이른바 의료 쇼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런 과다 의료 이용자들에게 건강보험 본인 부담 비율을 90%까지 올리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병원 외래 진료를 365차례 이상 받은 사람은 모두 2,550명. 500번 이상 병원을 찾은 사람도 500명이 넘었고 17명은 무려 1,000번 넘게 외래 진료를 받았습니다. 이들에게 지급된 건강보험 급여비도 한 사람당 평균 986만 원으로 전체 가입자 평균 149만 원보다 6.6배나 높습니다.
건강보험 재정 악화 요인입니다. 뇌 MRI 검사 등의 일률적 급여화로 과잉 의료가 급증한 것도 큰 부담입니다. 지출이 늘며 보험료 부담도 증가해 올해까지 최근 건강보험료 증가율은 2.7%로 이전 5년 1.1%에 2.5배나 됐습니다. 정부가 건강보험이 지속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1년 365일 병원에 가는 과다의료 이용자는 본인 부담률을 90%까지 높이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한 경우 물어내는 금액도 도용액의 5배로 크게 올립니다. 외국인 피부양자나 해외 장기체류 영주권자도 귀국 6개월이 지난 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도록 해 이른바 무임승차를 막기로 했습니다. 뇌혈관 MRI 등 일부 항목 중심으로 의학적 필요가 불분명한 검사가 시행되는 등 과잉 의료 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남용이 의심되는 항목은 급여 기준을 명확하게 개선하고 의료적 필요도와 이용량 분석 등을 분석해서 새는 돈 막은 것은 필수 의료 지원했습니다. 의료 인력 부담이 큰 필수 응급진료 분야에 적정한 보상이 가도록 가산율을 확대하고 지역에서의 분만이나 소아 진료 등에 대한 보상도 강화해 지역 의료 체계 유지를 도모합니다. 한정된 의료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병원 간 순환 교대 당직 체계를 운영하고 이 정보를 119 등과 공유해 환자가 빠르게 당직 의사가 있는 병원으로 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신한울 원전 1호기가 지난 2010년 착공한 지 12년 만에 전력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애초 계획했던 것보다 5년 정도 늦게 가동에 들어간 건데 올겨울 전력 수급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홍구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경북 울진 바닷가에 지어진 27번째 원전 신한울 1호기가 본격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원자로 냉각제 펌프를 비롯해 핵심 설비를 국산화해 기술 자립을 이룬 첫 번째 한국형 원전입니다. 기존 원전보다 발전 용량은 40% 높이고 수명은 60년으로 늘렸으며 규모 7.0의 지진에도 견딜 수 있도록 내진 성능도 강화했습니다. 건물의 벽이나 벽체나 이런 것들이 지진에 얼마나 잘 견딜 수 있게 설계를 하느냐, 그 부분이 이제 내진에 대한 설계인데요. 그 부분을 강화해서 저희들이 설계하고 시공했다고. 신한울 1호기는 애초 2017년 4월에 전기를 생산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류 속에 경주 지진 등이 겹치며 일정이 미뤄져 2020년에야 완공돼 지난해 시운전이 허가됐습니다. 신한울 1호기 바로 옆에는 2호기가 가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한울 원전 2호기는 공사를 마치고 운영 허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면 핵연료가 장전되고 시운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신한울 1, 2호기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교훈 삼아 2중, 3중의 안전장치를 갖췄습니다. 전기가 없어도 원자로 내부에 수소를 제거할 수 있게 해 폭발 위험을 줄였고 비상사태 시 외부에서 냉각수를 공급하는 설비도 시공했습니다. 후쿠시마 사고 때 그 사용후 연료 저장조가 물이 공급이 되지 않아서 사용후 연료 저장조에 물이 이렇게 보일링이 일어난, 그러니까 끓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상냉각수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관로도 지금 설계를 해놓고 있고. 신한울 1호기의 전기 생산은 최악의 적자를 겪고 있는 한전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발전 단가가 저렴한 원자력의 비중이 커지는 대신 원자력보다 4배나 비싼 LNG의 비중은 축소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신한울 3, 4호기 등 추가 원전 건설의 속도를 내 현재 26%대인 원전 비중을 2030년까지 33%로 높일 계획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잇따른 금리 인상에 거래가 급감하면서 아파트 매매 가격과 전셋값이 또 하락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발표를 보면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 하락폭은 0.59%로 지난주 0.56%보다 커졌습니다. 서울 아파트값도 0.59%, 경기와 인천 아파트값은 각각 0.78%, 0.98% 떨어지며 한 주 전보다 하락폭이 확대됐습니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 역시 0.73% 하락해 지난주 0.69%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구조 안전성 가중치 비중을 낮추고 조건부 재건축 때 필수였던 2차 안전진단 시행 여부를 지방자치단체 재량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최기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었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방안이 공개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정부가 기준을 강화하면서 안전진단 통과 건수가 급감했다며 개편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우선 안전진단 기준 핵심인 구조 안전성 가중치 비중이 현행 50%에서 30%로 낮아집니다. 주거환경 가중치 비중은 15%에서 30%로 올라갑니다. 재건축 판정 여부를 결정하는 점수 기준도 바뀝니다. 현재는 총점수가 30점 이하일 때만 재건축이 가능한데 45점 이하로 대상을 확대합니다. 조건부 재건축에 해당하면 받아야 하는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 2차 안전진단은 의무가 아닌 선택으로 변합니다. 평가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오류 등이 있을 때만 지자체 요청으로 이뤄지도록 개편됩니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해 재건축 사업의 문턱을 낮추고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에 활로를 틔워주려는 방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막기 위한 규제 완화책으로 풀이됩니다. 안전진단 내실화를 위해 민간진단 기관 실태점검을 병행하는 방안 등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완화한 기준을 적용하면 조건부 재건축을 포함해 재건축이 가능한 단지가 14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번 합리화 방안에 따라 조건부 재건축 범위가 줄고 주거환경 비중이 높아지게 되면 안전진단 통과 단지가 크게 늘어나고 재건축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서울 목동이나 노원 등 현재 안전진단을 추진하고 있는 노후 아파트 단지들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재건축을 추진하던 기존 아파트들, 즉 안전진단을 시행하려던 단지들에는 호재입니다. 단기적인 가격 급등은 어렵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입니다. 새 안전진단 기준 대부분이 법 개정이 필요 없는 만큼 국토부는 내년 1월 중 새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네, 정부가 지난달 말 시멘트 분야에 대한 첫 업무 개시 명령 발동 이후 나흘에 만에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로 업무 개시 명령을 확대했습니다. 또 국회에선 정기국회 종료를 하루 앞두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협상도 막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고문,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도 화물연대 파업으로 두 분과 얘기를 했고 기억에 남는 대목은 고모님께서는 국토부 장관 정도는 좀 문을 열어야 된다. 대화의 문 강조하셨고 이 의원님은 정부가 조직폭력배냐 이렇게 거치게 또 표현하시기도 했는데 그때 상황이 좀 바뀐 건 없는 것 같고요. 자, 이번 화물연대 파업 보름째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상당히 정부가 그 1차 행정명령을 내렸는데도 이상 장기화되잖아요. 네. 보름이면. 거기다 오늘도 2차 행정명령까지 네, 업무 개시 명령. 예. 그러니까 생산 현장에 대한 피해는 점점 늘어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부가 법과 원칙을 강조하고 법과 원칙대로 한다는 거는 지금 행동을 보여줬으니까 지금쯤이면 대화를 할 수 있는 그 통로도 만들고 화물연대가 파업을 그만두고 업무에 복귀할 수 있는 퇴로를 좀 만들어주는 그것도 정부의 역할입니다. 네. 정부의 역할을 먼저 강조하셨고 어떻습니까? 국회가 그걸 좀 할 수 있을까요? 일단 민주당이 정부 여당 제안, 그러니까 안전운임제를 3년 더 연장하는 것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국회도 놀면 안 되죠. 네. 지금 화물연대가 저렇게 장기적으로 파업을 벌이고 국가 경제에 어쨌든 심대한 영향을 주고 있고 네. 또 정부도 물러설 기미를 안 보이고 강대강으로 지금 나가고 있으니까 이를 푸는 건 결국은 국회가 제 역할, 여야가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네. 빨리 지금 안전운임제 일몰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타결을 빨리 줘야죠. 네. 예. 그러면은 일단 화물연대 측도 일정 부분 수용할 수 있는 명분이 되고 정부 쪽도 좀 물러설 수 있는 명분이 돼서 조금 중장기적인 것은 차후로 미루더라도 네. 화급한 안전운임제 관련된 것은 여야 간에 빨리 타결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근데 국민의힘은 선 복귀 후 논의 원칙을 내세우고 있는데 그렇게 퇴로가 그게 꼭 마련될까요? 뭐 선 복귀 후 논의 그게 따질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네. 논의하면 되죠. 논의해서 어떤 여야 간의 합의 타결이 되고 화물연대 측에서도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예. 수용을 하고 정부도 좀 물러서고 그리고 네. 이제 이를 근본적으로 해법을 찾는 노력을 네. 정부나 여야 국회에서 좀 지혜를 모으고 그러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혹시 민주당에서 화물연대를 좀 설득하는 좀 뭐 그런 방안들도 있는 건가요? 분위기가? 나름 개별적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저쪽도 화물연대도 하나의 조직 원리가 있고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또 파업을 이미 실행이 됐고 네. 그런 입장에서는 쉽게 그렇게 물러서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결국은 네. 정부와 여당 특히 정부가 그 정부는 그 야당이나 또는 이 노조하고 싸우는 것이 역할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뭐 제압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또 그 사회적 약자들이고 그래서 좀 해결에 좀 나서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야당이 정부 안에 그 일몰제 3년 연장안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은 네. 상당히 그 대화의 실마리를 제공한 거니까 여당도 그 무슨 복귀 후 논의하자 이렇게만 나가지 말고 예. 3년 연장안을 갖고 야당이 화물연대와 합의를 보도록 하고 네. 품목 확대 문제는 논의기구, 협의기구를 만들어서 논의하자고 하니까 예. 이것도 화물연대하고 협상을 해갖고 화물연대가 받아들이도록 하고 지금 정부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거니까 이 화물연대 대로를 여야가 합의해서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네. 야당이 3년 정부 연장안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진전된 이야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 건의안과 예산안으로 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국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 본회의에 보고가 됐고 내일 본회의 앞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해임 건의안 추진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나름의 속도 조절입니까? 뭐 어쨌든 네. 그 저희 국민의 당 상당수가 네. 이상민 장관의 해임을 원하고 있고 또 야당인 입장에서는 그 국민의 소리를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네. 뭐 유야야 모른 척할 수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상당수의 국민들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해임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민심을 받들어서 저희는 실행을 한 것이고요. 예. 네.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기간은 오늘 보고가 됐으니까 내일 하루뿐입니다. 해임안이 처리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현실적으로 민주당이 택할 수 있는 것이 해임안 이제 보고인데 사실 저것도 윤석열 정부가 이태원 참사나고 네. 정치적 책임으로 해안부 장관을 먼저 사임시켰으면 뭐 저런 일이 없을 텐데 네. 어쨌든 저를 끌고 오다 보니까 오히려 저 이상민 장관 해임안이 완전히 하나의 그 문제가 되어 버렸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민주당이 해임안을 무슨 처리해서 정부가 받아들이라고 생각하고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 정기국회에 예산안이 걸려 있는 거니까 이 해임안 하고 또 여당은 예산안 하고 두 개를 대화 테이블 올려놓고 네. 일괄 타결하는 그런 방식으로 오늘 밤 늦게라도 네. 뭐 해결을 하는 그런 수가 있는 거지. 네. 이 회의만 보고를 했는데 여당인 우린 참여 안 한다 그래봤자 소용이 좀 없게 돼 있거든요. 예. 과반님 찬성하면 되는데 뭐 민주당 단독으로도 어차피 통과시켜 버릴 거니까. 네. 그건 별 여당으로서도 이상민 장관 해임안에 대해서 뭐 좋고 나쁘고가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어요 지금. 네. 그래 그럴 바에야 예산안을 놓고 야당과 협의를 해갖고 해임안과 예산안을 동시에 타결하는 그래서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를 좀 마무리를 잘하는 네. 그런 수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모님 말씀을 정리하면 국회법상 본회의 보고하고 나서 24시간 이후 72시간 안에 네.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되는데 재적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할 수 있고 네. 민주당은 169석이니까 단독 처리가 가능한 네. 그 상황을 설명하셨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내일이 본회의고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만약에 이제 대통령이 이걸 거부할 경우
국정조사 지켜보면서 탄핵 소추안 발의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잖아요. 뭐 그거는 이제 네. 저희는 해임 건의 탄핵 소추를 강하게 요구하는 당내 목소리나 예. 국민의 목소리를 이제 대변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 해임 건의를 의결을 해서 표결을 통해서 국회의 의사를 표명하고 네. 그러면 대통령이 이제 그에 대한 판단이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뭐 그 이후 또 국정조사도 상당 기간이 또 소요되는 네. 것이니만큼 그를 보면 저는 이상민 장관에 대한 책임 부분이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네. 그렇게 예상되고요. 그런 걸 민주당에서는 어떤 파열음을 내기보다는 대통령의 입장 또 여당의 입장을 고려해서 국정조사까지 진행되는 과정에 이상민 장관의 해임 절차는 이루어질 것이다. 만약에 그걸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엄청난 민심에 호된 그 꾸지람을 받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네.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여야가 정부 예산안 놓고도 막바지 협상을 하고 있고 이상민 장관 해임안 건의안은 또 이렇게 별도로 네.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좀 오늘 안에 관련해서 좀 속보가 나올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지금 여야 간의 상당수는 합의에 이르기도 한 게 예. 서로 절충하고 그래 뭐 몇 가지 쟁점이 이제 저는 그거는 이제 서로 간에 딜로서 네. 민주당이 원하는 어떤 항목이 있을 거고요. 네. 또는 국민의힘 또 여당 정부 여당이 꼭 지켜야 되거나 반영되고자 하는 것이 있을 테고 네. 이거는 저는 주고받고 하게 하면 정치적 타결을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네. 혹시 덧붙이실 말씀이 있으세요? 그렇습니다. 네. 뭐 이게 어차피 내일이 마지막 날이잖아요. 네. 9일. 내일이 밤 12시까지인데 그 전에는 지금 여야가 이해관계가 비슷하게 지금 맞아 들어가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잘하면 오늘 밤 늦게라도 뭐 내일이라 어쨌든 내일 정기국이 끝나기 전에 난 이 문제는 여야가 합의를 보리라고 봅니다. 네. 대체로 이제 뭐 이런 거 하면 끝까지 막바지 마지막 시간까지 예. 가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극한까지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예. 네. 저희도 뭐 그게 다 연말마다 보던 그림이긴 벼랑 합니다만. 끝 전술이라는 거는 뭐 북한에만 있는 게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국회의장도 오늘 내 합의 처리를 주문했고 원내대표끼리 또 막판 줄다리기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혹시 추가적으로 저희한테 소개해 주실 내용은 없으세요? 들으신 내용 중에? 예, 뭐 지금은 이제 뭐 극소수의 양당 지도부와 예. 예산 예결위 네. 간사 뭐 등들만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주 상세한 진행 상황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뭐 속보가 나오면 또 YTN 통해서 확인하기로 하고 다음은 각 당 내부 상황 들여다볼 텐데 먼저 국민의힘 안에서 지금 며칠 동안 수도권 MZ 대표론 얘기 나오고 예.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좀 생각을 들어보고 싶은데 지금 정진석 비대위원장 또 주호영 원내대표까지 발언을 얹으면서 여러 가지 좀 해석이 예. 나오고 있는데 먼저 고문님께 여쭤볼게요. 그거는 조영 원내대표가 한 발언은 일반론입니다. 일반론. 여당이 네. 다 뭐 젊은 세대들 호응을 받아야 되고 또 내년 총선에서 젊은 세대들이 지지를 받아야 되고 수도권이 서울, 경기, 인천의 의원들이 전체 의원이 반이 넘는데 그럼 수도권에서 의석을 많이 확보 안 하면 여당이 어디서 의석을 확보하겠습니까? 예. 아이고 뭐 어차피 호남은 안 되는 거고 영남, 충청 의석이 빤한데 그러니까 그거는 일반적으로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 늘 조영 대표가 뭐 별스럽게 한 이야기가 아니고 네. 그건 당에서는 일반적으로 하는 이야기인데 그걸 꼭 뭐 별스럽게 들고 문제를 삼으니까 저게 시끄러워지는 건데 네. 저 시끄럽게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별스럽게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네. 이재호 고문께서 계속 뭐 하시는 말씀이니까 그렇게 해오셨으면 뭐 그렇게 그냥 그런 말씀 하시는구나 생각할 텐데 네. 주호영 원내대표는 그 전에 그런 말 한 적도 없고 뜬금없이 툭 던진 건데 네. 그 전후 사정을 보면 소위 윤핵관이라는 의원들이 윤 대통령과 그 대통령 관저에서 뭐 부부 동반에서도 했고 또 곧이어서 그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윤 대통령과의 네. 회동 만찬이 있었고 그리고 또 주호영 원내대표가 또 별도로 단독 심야
윤 대통령을 만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는 중에 그게 툭 나오고 그러면 뭐 수도권, MZ 제가 볼 땐 저 한동훈 장관은 거기에 해당되지도 않는데 MZ도 아니잖아요. 그 MZ 세대에 비하면 훨씬 늙은 분인데. MZ의 세대의 지지를 받는 이제 정확히 말하면 이제 후보인데 여기서 그러다 보니 아까 별스럽다고 말씀하셨는데 반응들도 여러 가지 나오고 있었거든요. 아까 지나갔습니다만 내부 디스라는 말도 있고 오히려 그 MZ 세대의 지지 받는 후보가 나다 이런 또 반응도 있었고요. 문제는 네. 그 MZ 세대 지지를 받고 뭐 수도권 이게 문제가 아니고 네. 용산 대통령실에 갔다 와서 왜 그 이야기 했냐? 예. 대통령실에 의중이 실린 것 아니냐? 그걸 주호영 원내대표가 네. 이 간접적으로 이야기해 준 것 아니냐? 이것 때문에 이제 그 예. 출마 예상자들이 신경을 곤두 세우는데. 근데 여기저기 당권에 나온다는 분들이 다 윤석열 대통령 만나고 온 거를 지금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흘리고 있거나. 그러니까. 그거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은 특정 한 사람한테 당대표를 맡기고 싶지 않고 한 10명 가까운 분들 공동대표로 맡기고 싶은 아니 그런데 네. 제가 제 나름대로 저 원내대표인데도 이야기를 들어봤고 용산 그 대통령실 쪽에서도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네. 주 대표하고 만난 자리에도 그런 이야기는 전혀 나온 일도 없대요. 뭐 대통령이나 주 대표나 그런 이야기는 근처간 이야기도 안 나오고 그런데 그것이 이제 주 대표가 되고서 강연인가 세미나 하면서 했다는데 그것도 그 자리에 참석했던 기자들 이야기 들어봤는데 그 자리에도 그런 말 한 일이 없대요, 주 대표가. 그런 멘트를 무슨 이름을 누구 적시하고 뭐 이런 걸 한 일이 없는데 이게 이상하게 말이 와전돼도 저렇게 시끄럽게 되니까. 자, 그러면 고모님 여기 아까 김기현 의원님이 아까 들으셨다고 하셨으니까 주호영 원내대표가 현장 분위기를 모른다고 했는데 그건 어떤 의미입니까? 현장 분위기라는 건. 당심은 그렇지 않다 이 말인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당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주호영 의원이 말한 게 맞아요. 네. 그거는 지금 당 대표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다 자기 유리하게 자기 입장에서 해석을 하고 발언을 하는데 그건 옳지 못하고 당의 일반적인 분위기는 그래요. 좀 젊은 사람들과 좀 수도권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거는 당의 일반적인 분위기예요. 그거는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민주당도 당 대표가 호남의 지지만 받는 사람이 되겠다 이런 소리 하겠어요. 말은 다 의석수가 많은 수도권에 지지받아야 된다 그러지. 네, 아무튼 주호영 원내대표 이 수도권 MZ 대표론 때문에 다시 한번 아까 고모님께서는 대통령의 의중이라고 하셨는데 그걸 바꿔 말하면 이른바 윤심이겠죠. 윤심 놓고 또 여러 신경전도 벌어지고 있거든요.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현 의원님 얼마 전에 대통령 만나고 오셨잖아요. 관저에서 3시간 독대. 사실 윤석열 대통령님하고 저하고는 자주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전화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고 수시로 전화드리면 또 전화 시간 되면 받으시고 안 되면 나중에라도 콜백도 하시고 하면서 대통령께 뵙자고는 대통령 항상 열린 마음으로 받아주십니다. 의원님 그럼 조만간 가실 계획이세요? 당권 주자를 오르내리고 당권에 그가 있는 솔직히 어떤 윤심을 파는 듯한 그런 행위를 절대로 안 한다. 대통령 만났다고 해서 세상에 아니 그게 언론 플레이하는 게 말이 됩니까? 방금 윤상현 의원 답변 전에 진행자가 의원님 조만간 가실 계획이세요라는 말은 아직 윤상현 의원이 만찬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질문한 것 같은데 윤 의원 발언의 방점은 이를테면 윤심 팔지 말라 이렇게 들리거든요. 그렇습니다. 저게 지금 대표 나가겠다는 사람들이 서로 윤심하고 가깝다는 이래 서로 자랑하는 건데 저게 애들 장난도 아니고 정말 꼴불견이죠. 당 대표 나가는 사람이 대통령하고 가깝고 안 가깝고 무슨 관계 있어요? 당원들과 국민들이 지지를 받아서 하면 되는 거지. 그걸 지금 대통령인데 잘 보여야만 대표가 되는 것처럼 저렇게 서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참 국민들 보기에는 한심하게 보이는 거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한심한 모습은 국민의힘도 그렇고 저희 민주당도 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그 문심을 받으면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다 이런 걸 홍보를 하고 표를 또 실제 얻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민주당 같은 경우 친문 뭐 당원들이 많다. 그러면 그분들의 지지를 받고 아마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도 윤 대통령이 어쨌든 현직 대통령이니까 그 대통령이 어느 쪽이다라고 하면 상당수의 영향이 있고 이게 한국 정치에 좀 미개한 낙후된 행태죠. 근데 저 사람들이 모르는 게 대통령 지지를 받는다, 대통령실의 지지를 받는다 해서 당선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때도 그랬고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랬고 네. 청와대에서 누구 저 사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다 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과도하게 윤심파는 거는 자기들에게 좋은 일이 아닙니다. 네. 당원들이 그렇게 머리속하게 뭐 윤 대통령 판다고 해서 표 다 찍어주고 뭐 좀 영향 가겠지. 그러나 그게 당락에는 결절 미치지 않습니다. 네, 이런 글쎄, 분위기 속에서 네, 혹시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아니 네. 이제 고모님은 이제 좋은 뜻으로만 좋은 면만 보시는데 제가 볼 때는 꼭 그렇게 긍정적인 부분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상당히 이걸어져 있고 또 어쨌든 당의 권력자, 당의 그런 대통령이 또 지위를 갖고 있다면 그 사람, 그 세력들의 영향 또한 엄청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네. 그게 사실은 당내 민주주의의 저해 요인이죠. 네. 아무튼 국민의힘 차기 전당대회 일정이 좀 수면 위로 떠오른 상황에서 아까 수도권 MZ세대론 여기에 지금 한동훈 장관 차출론까지 얹어지면서 안팎에서 좀 술렁이고 있는데 일단 본인이 일축하면서 조금 어제보다는 좀 기조가 달라졌지만 이런 분위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른바 한동훈 장관 차출설? 전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네. 그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마디로 한동훈 장관 차출설은 그건 일고의 가치도 없고 그야말로 호사가들이 지어낸 말이지. 네. 지금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이 자기 친한 사람 법무부 장관 시켰다 해서 그렇게 말이 많았는데 그것도 1년도 채 안 돼도 또 당대표로 또 보냈다. 그게 정치를 조금 그 일반적인 정치 현상에게 가능한 일입니까? 네.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막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야 대통령이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한 거고 또 한동훈 장관 스스로도 그거는 완전히 자기인데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고 이건 가능해요. 장관 하다가 내좀 가서 개각 있을 때 네. 법무장관 그만두고 다음 총선에 나간다고 하는 건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네. 예? 그 다음 총선에 국회의원 돼 갖고 뭐 한다 하는 건 몰라도 지금 느닷없이 법무장관 하다 또 당대표 나간다. 그건 가능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한마디로 일고의 가치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도 지금 한동훈 장관을 법무부 장관을 어쨌든 좀 무리하게 그 자리에 앉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본인이 법무행정이나 법무부와 관련된 그런 소관 사항에 대해서 예. 하고자 하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동훈 장관을 그게 완결되기도 전에 빼서 당대표에 앉힌다라는 건 매우 그 윤석열 대통령의 갖고 있는 생각 구상과는 좀 어긋나는 것이다. 잘 모르고 하는 뭐 마치 이 당대표 또 이 장관 자리를 공깃돌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권력만 잡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권력 지상주의자들이 하는 생각이고 네. 그건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그렇게 못합니다. 네, 대통령도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불쾌함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 얘기도 하고 마무리를 해야겠죠. 자, 민주당 안에서 나오고 있는 목소리를 듣고 나서 또 두 분 의견 듣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거의 뭐 일망타진 수준으로 지금 검찰이 나서고 있는데 기억을 되돌리면 80년 5.17 때 전두환 때나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가 계엄령이라면 저는 지금은 거의 저강도 계엄령 상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수사지휘는 절대 안 하겠다라고 매 시기가 될 때마다 한동훈 장관을 이야기했는데 어제는 사실상 언론에 내놓고 수사지휘를 한 거라고 저는 봐야 됩니다. 현 정권 입장에서는 정치적 부담이 아니라 정치적 활용 소재로 보는 거죠. 득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방위적인 사정과 정치 보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생각이었는데 일단 이재명 대표가 취임 100일을 넘겼거든요. 자, 이 문제 관련해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갈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가 이제 좀 직접 얘기를 좀 밝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고 공천권 포기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본인에 대한 거는 네. 그 사법적 의혹, 자신을 둘러싼 사법적 의혹에 대해서 국민들이 또 당원들이 불안해하고 걱정하기 때문에 명쾌하게 그에 대한 입장 또 반박 이걸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회피하고 그냥 정치적 수사나 또는 이거는 정치 보복이다 이걸로 그냥 해서 끝낼 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온전하기 위해서라도 네. 본인이 그 부분을 극복해 내야 되고 그러나 그것이 본인의 개별적인 대응으로 그쳐야지 당에 역량을 투입시킨다든가 당의 지도부가 이거에 올인해서 방패 역할을 하는 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네. 그거는 이재명 대표한테도 도움이 안 되고 결국 또 당에도 많은 누를 끼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당대표로서는 당에 누를 끼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더욱더 좀 자제하고 본인이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당과의 그런 문제는 차단시켜야 된다. 네. 그게 다 본인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방탄하려고 있는 소리 없는 소리 되는 소리 안 되는 소리 다 하는데 이재명 대표 문제는 그건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그건 누가 막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건 이미 그거는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있기 때문에 그건 그냥 검찰이 자기네들이 그야말로 말하는 법과 원칙대로 흘러가는 거고 윤건영 의원이 무슨 정치 보복이다를 강조하는데 그 윤건영 의원 입장에서는 그 말이 별로 설득력이 없습니다. 윤건영 의원이 누굽니까? 문재인 대통령 집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정치 보복을 운운할 수 있습니까? 또 김의겸 의원이 저강도 겸례를 가는데 김의겸 의원이 말은 잘하는데 지금 김의겸 의원이 고소되어 있는 입장이고 말만 하면 거짓말하는 게 지금 다 알려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도 정말로 좀 제대로 야당 여권하고 싸우려면 그런 윤건영 장경태 김의겸 이런 사람들 내세우지 말고 네. 이름은 같지만은 이상민 이런 사람이나 좀 제대로 좀 합리적인 사람들 내세워 갖고 싸움을 붙어야지 저 사람들 내세워 갖고 맨날 안 되는 소리 해서 하면 국민들이 내가 여당 입장에서 아니라 국민 입장에서 볼 때도 네. 저 사람들이 저런 소리 할 때마다 좀 짜증나거든요. 네, 시간은 다 돼서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상민 의원이 좀 머쓱하실 것 같으니까 여기에 덧붙여서 30초 드릴게요. 저를 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한데 네. 당내에는 강경 당원들한테는 또 제가 또 문자 폭탄을 받을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근데 저는 이제 이재호 고문께서 말씀하신 그 취지일 겁니다. 공과 사를 구분을 확실히 하고 네. 개인 영역에 생긴 그런 어떤 의혹에 대해서는 개인이 대응해야지 이를 자신의 공적인 지위를 활용해서 방패 역할을 하게끔 해서는 안 된다. 그건 저는 마땅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재호 상임 고문, 이상민 의원 두 분과 함께 전국 진단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종시에 있는 한 육군 부대에서 조금 특별한 은퇴식이 열렸습니다. 3년 전 충북 산속에서 조난된 여중생을 열흘 만에 처음 발견하는 등 오랜 기간 임무를 훌륭하게 수행한 정찰견 달관이를 기념하기 위한 행사였는데요. 양동훈 기자가 함께했습니다. 개 한 마리가 당당하게 단상으로 걸어 나옵니다. 부대원들의 마음이 담긴 목걸이와 맛있는 간식을 선물로 받습니다. 육군 제32보병사단 기동대대에서 정찰견으로 일한 군견 달관이 은퇴식입니다. 10년간의 정찰견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은퇴견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달관이는 지난 2019년 산속에서 실종된 중학생을 열흘 만에 찾아내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달관이는 은퇴식이 열리는 날 오전 마지막 훈련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끝까지 자기 임무를 완수한 겁니다. 하지만 이런 달관이도 처음부터 모범 군견은 아니었습니다. 지난 2014년에 훈련을 받다 도망쳐 우스갯소리로 탈영견이 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붙잡혀 돌아온 뒤로는 어떤 개보다 성실하게 훈련을 받았고 2년 뒤 열린 군견 경연대회에서 보란듯이 최우수상을 입에 물었습니다. 워낙 후각이 좋기 때문에 이제 뭐 어떤 지형 지물에서 나도 냄새를 맡으면서 딱 찾는 그런 거 보고 저도 딱 감명 깊었습니다. 은퇴식에 3년 전 달관이가 기적적으로 발견한 좋은 누리양과 그 가족이 함께 자리가 더 빛났습니다. 온누리는 그때의 아픈 기억을 극복하고 저희 집에서 가장 행복 지수가 높은 아이로 밝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군견 달관이와 박상진 원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달관이는 벌써 만으로 10살, 사람으로 환산하면 70에 다다른 고령이 됐습니다. 임무 수행을 30분 이상 할 수 없었고 또 장거리 작전에 참석할 수 없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임무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을. 부대원들은 원래 은퇴견이 가야 하는 강원도 춘천 군견훈련소 대신 부대에 남아 함께 생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육군본부에 요청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네, 노오키 울산시 교육감이 오늘 갑작스럽게 별세했습니다. 지역 의료계 등에 따르면 노 교육감은 오늘 점심 울산시 남구의 한 식당에서 모임을 하던 중에 심장마비 증세가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노 교육감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류삼영 총경이 윤희근 경찰청장의 중징계 요구는 징계권 남용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유 총경은 오늘 경찰청 징계위에 출석해 총경 회의를 주도한 건 애초에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데도 자신에 대한 중징계까지 요구하는 건 시민감찰위원회의의 경징계 권고조차 무시하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경찰국이 신설돼 경찰 조직이 안전 시스템을 잃었고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재판 직전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한 라임 사태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조카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A씨는 지난달 11일 김 전 회장이 팔당대교 인근에서 손목에 차고 있던 전자 팔찌를 끊고 도주할 당시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김 전 회장이 도주한 당일 CCTV 영상이 함께 등장하는 등 핵심 조력자로 꼽히지만 현행법상 친족의 도주를 도운 경우 범인 도피죄로는 처벌할 수 없어 검찰은 공용 물건 손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인천구치소에서 동료 재소자를 상습적으로 괴롭히고 때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24살 주범 A씨에게 징역 8년을, 23살 공범에겐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회에서 이런 일을 저질러도 죄질이 좋지 않은데 교정시설 안에서 동료 수감자를 폭행해 숨지게 했고 이들이 과거에도 다른 수감자를 때려 수사받고 다시 범행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네, 정부가 북한 IT 인력들이 신분을 위장해 우리 기업들로부터 일감을 수주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합동주의보를 내렸습니다. 정부는 이들이 면접을 진행할 때 화상 면접보다는 온라인 채팅을 통한 면접을 선호한다면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외국인으로 신분을 위장해 IT 분야에서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선진국 기업들로부터 일감을 수주합니다. 손쉬운 신분 위장 기법 가운데 하나는 신분증 조작, 포토샵으로 인물 사진을 바꾸거나 실명 확인을 위한 전화 인증이 필요할 때는 전화번호 본인 인증 대행 사이트를 활용합니다. 면접을 진행할 경우 화상 면접보다는 온라인 채팅을 통한 방식을 선호하는데 화상 면접을 요구하는 경우엔 음성이 나오지 않는다고 둘러대며 전화 면접으로 유도하기도 합니다. 정부가 국내 기업들이 북한 IT 인력을 고용하지 않도록 합동주의보를 내리면서 언급한 북한 IT 인력들의 신분 위장 수법입니다.
구인 구직 플랫폼상 본인 인증 절차 등을 선제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그 결과 북한 IT 인력들이 신분을 위조하여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일감을 수주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정부는 실제로 북한 IT 인력이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일감 수주를 시도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특히 2016년 이후 대북 제재가 강화되면서 외화벌이와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에 북한 IT 인력들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북한을 상대로 범정부적 차원의 주의보를 발령한 것은 이례적으로 정부는 사이버 공간에서 북한의 불법적인 외화벌이 차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하에 IT 분야 국내 기업들의 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올해 북한의 미사일 활동이 역대 가장 활발했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습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 연구실장은 1984년 이후 지금까지 모두 북한에서 183회의 미사일과 핵실험 활동이 식별됐고 약 80%가 김정은 집권 시기 이루어졌는데 최다 활동 연도는 올해로 39회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유럽연합이 북한 내 검증 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2020년 초부터 북한 국경이 폐쇄됐고 직원들이 북한에서 활동할 수 없었다며 그 결과 지난해 시작한 재난 대응과 식량 안보에 관한 활동이 중단됐고 원격 수행이 가능한 일부 활동들만 완료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의회가 국방 안보 예산을 담은 내년도 국방 수권법 합의안을 내고 주한미군을 지금과 같은 2만 8천 명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동원해 한국에 확장 억지를 제공하겠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내년도 국방안보 예산을 담은 국방수권법 개정안이 상하원 간사 합의로 도출됐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주한미군을 지금 수준인 2만 8,500명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이 명시됐습니다. 주한미군 운영에 필요한 6,800만 달러, 900억 원 수준의 예산도 전액 반영됐습니다. 또 상호 방위 조약에 따라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가용해 확장 억지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확인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백악관에서도 북한 위협에 대응해 한국과 일본에 대한 방어 능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We're going to continue to make sure we have all the defensive capabilities that we need available to us in the region to defend our interests as well as those of our treaty allies, Japan and South Korea. 국방수권법 합의안은 법제정 270일 안에 러시아와 중국, 북한의 핵 역량과 이를 억제할 전략 등을 의회에 보고서로 제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위협을 받고 있는 타이완에 대해선 5년 동안 100억 달러를 융자로 지원해 미국 무기를 사들이도록 하는 등 군사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러시아를 G20 등 주요 국제기구에서 배제하는 내용도 새롭게 담겼습니다. 이번 국방수권법은 공화당이 요구한 미군에 대한 코로나 백신 의무화 폐지에 민주당이 양보하면서 합의가 가능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여전히 백신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법안 서명이 불투명하다고 미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최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국빈 만찬에서 남편의 재선 출마 계획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민주당이 조지아주 연방 상원의원 결선 투표까지 승리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도전이 탄력을 받게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이던 지난 1일 백악관에서 열린 국빈 만찬.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부인인 질 바이든 여사는 주빈 테이블에서 운동이 머리를 맑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 선거 유세 여행을 할 때 특히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출마 계획이 궁금했던 마크롱 대통령은 이 말을 놓치지 않고 또 다른 선거 운동을 할 준비가 됐느냐고 물었고 질 여사는 이에 단호하게 물론이라고 답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바로 바이든 대통령에게 고개를 돌리면서 축하하는 게 맞는 것 같다며 바이든 대통령의 2024년 선거운동을 위한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바이든 대통령 부부가 중요한 동맹국 정상에게 출마 계획에 대한 신호를 줬다는 사실은 이들이 재선 도전에 얼마나 진심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질 여사와 마크롱 대통령의 대화는 바이든 대통령의 숙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질 여사의 생각을 들여다볼 기회를 제공한다고 뉴욕타임스는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6일 조지아주 연방 상원의원 결선 투표 승리로 상원에서 51석을 확보해 확실한 과반을 차지하게 되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도전이 더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집권당의 무덤으로 불렸던 중간선거에서 예상과 달리 상당히 선전한 데다 2024년 대선까지 민주당이 상원을 주도적으로 운영하면서 바이든 정부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80살의 고령으로 애초 세대 교체의 대상으로 지목됐던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민주당 내 평가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중간선거 직후 내년 초에 재선 도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혀 재선에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This is ultimately a family decision. I think everybody wants me to run, but we're going to have discussions about it. And my guess is it'll be early next year we make that judgment. 이와 관련해 론 클라인 백악관 비서실장은 6일 바이든 대통령이 크리스마스 연휴 직후에 재선 도전을 선언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최근 자국 내 군사시설에 대한 공격이 잇따르자 또다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현지 시각으로 어제 인권이사회 연립회의에서 핵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면서 러시아는 핵무기를 방어수단이자 잠재적 반격수단으로 간주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자신들은 가장 앞선 핵무기들을 갖고 있지만 휘두르고 싶지 않다며 이런 무기는 억지수단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유럽연합 EU의 행정부인 집행위원회가 러시아에 대한 드론 수출을 원천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집행위는 러시아는 물론 러시아에 대한 드론 완제품 수출 가능성이 있는 이란 등 제3국으로 드론 엔진을 수출하지 못하도록 막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또 푸틴 대통령의 전쟁 자금줄 차단을 위해 국영인 러시아 지역 개발 은행을 포함한 러시아 은행 3곳을 제재 대상에 추가하고 군사 전용 가능성이 있는 화학물질, 주요 기술 등에 대한 수출 제한 조처도 제시했습니다. 카타르 월드컵이 배출한 깜짝 스타 조규성 아리가 들불처럼 확산하고 있습니다. 여러 유럽 리그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다는 외신 보도도 잇따르고 있어 유럽 무대 진출은 이제 시간 문제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상익 기자입니다. 입국장을 빠져나오는 16강 태극전사 중에서 손흥민 못지않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선수는 카타르가 낳은 깜짝 스타 조규성이었습니다. 돌풍의 중심에 있는 조규성은 대회 전 2만 명이던 SNS 팔로워 수가 269만으로 100배를 훌쩍 넘어섰고 광고 시장에서도 블루칩으로 떠올랐습니다. 제공권이나 좀 몸싸움이나 좀 제가 이제 연계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이번 월드컵을 통해서 더 자신 있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영국 매체 풋볼 365가 뽑은 이번 월드컵에서 몸값이 급상승하게 될 11명의 선수에도 당당히 포함됐습니다. 이 매체는 지난달까지만 해도 조규성의 이적료가 140만 유로, 약 19억 원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아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가나전에서 단 3분 동안 폭풍처럼 몰아넣은 헤더 2골이 조규성의 인생을 바꿀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세계적인 선수들이랑 부딪혀보고 싶은 게 꿈이고 저도 또한 또 유럽 무대 나가서 한번 부딪혀보고 싶고 이미 유럽 구단들의 러브콜은 폭주하고 있습니다. 스코틀랜드 셀틱, 스페인 발렌시아, 튀르키예의 페네르바흐체를 비롯해 이탈리아와 독일, 프랑스 구단들이 조규성에게 관심 있는 구단들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소속 구단 전북도
가능한 선수의 미래를 위해서 적극 지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내년 시즌 조규성의 유럽 무대 진출은 기정사실이 되고 있습니다. 리그나 팀은 돈보다는 조규성이 1순위로 꼽은 선발로 많은 경기에 출전할 수 있는 팀이 될 전망입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최근 그라운드를 떠난 이대호가 선배들이 주는 상인 1구회 대상을 받았습니다. 롯데 우승을 이루지 못한 아쉬움을 나타내면서 후배들이 꿈을 이뤄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야구계 선배들이 주는 대상 주인공이 된 이대호. 그 영광의 수상자는 유니폼을 벗는 그날까지 리그를 지배한 선수, 조선의 4번 타자 이대호 선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화려한 선수 생활이었지만 끝내 우승하지 못한 아쉬움은 너무나 큽니다. 롯데 자이언츠 우승을 못 시키고 은퇴하는 게 너무 아쉽지만 후배들이 꼭 이뤄줄 거라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우승 반지를 낀 추신수를 부러워하며 구단에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쓴소리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우승하고 또 신수를 한번 만났었는데 너무 행복해 하더라고요. 그 우승이라는 거는 진짜 안 해본 사람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부럽고. 다음 시즌 준비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맞이한 12월. 12월 달 되면 또 혹독한 다이어트를 시작해야 되는 시즌인데 그걸 안 해서 너무 좋고 일단 저 개인적으로 좀 건강을 위해서 조금 다이어트를 할 생각이지만 내년 시즌을 대비해서 다이어트는 안 해서 조금 홀가분하고 좋은 사람으로 남겠다고 약속한 마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추운 겨울이 진짜 좀 힘들잖아요. 이럴 때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도움이 된다 하면 저를 표본 삼아서 다른 분들도 이렇게 많이 옆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니까. 야구 예능 프로그램 등에서 활약하며 방송인으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조선의 4번 타자. 유니폼은 벗었지만 여전히 롯데의 우승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우승을 하고 은퇴한다고 약속을 했었는데 좀 죄송스럽고 저도 이제 롯데 선수가 아닌 롯데의 팬으로서 팬들과 같이 롯데를 응원하면서 롯데가 우승하는 걸 꼭 지켜보고 싶습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내일도 예년 기온을 웃도는 초겨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2도로 큰 추위는 없겠고 한낮에도 10도까지 오르는 등 비교적 온화함이 감돌겠습니다. 다만 내일은 하늘빛이 흐려지겠는데요.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경기 북부와 영서 중북부에는 비나 눈이 조금 내리겠고요. 그 밖에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도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중서부와 일부 남부지방은 초미세먼지 농도도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대부분 영상권을 보이겠는데요.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2도, 대전은 0도, 울산은 2도, 포항은 3도를 보이겠고요. 낮 기온도 어제보다 올라서 일교차도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은 10도, 대전도 10도, 대구는 11도, 부산은 14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토요일 밤에는 호남 서부와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고요. 일요일에는 강원 영동 지방에도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이후 다음 주 중반에는 다시 강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가장 빠른 종합 뉴스 YTN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